오늘은 목구멍이 아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한 번씩은 뭔가 이렇게 삼키려고 그러면 목이 아파서 불편해 본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지금도 계속 오랫동안 뭔가 이 목이 불편해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목이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프다라는 의미에 정말 다양한 감각들이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뭔가 걸려있는 느낌을 느끼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따끔하거나 찌릿한 느낌을 느끼기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구멍이 아플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감별 포인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흔한 거는 인후염, 편도염입니다. 일단은 코 여기를 이제 비강이라 그러죠. 비강 뒤로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인두입니다. 해서 식도로 이어지죠. 요 앞쪽으로 공기가 통하는 후두고요. 여기는 이제 청대로 이어져서 이 기관지 폐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염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코에 염증이 생겼으면 비염이라 그러죠. 인두 쪽에 염증이 생기면 인두염이라 그러고요. 후두 쪽에 염증이 생기면 후두염이라 그러고요. 이 편도 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편도염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는 상기도 감염이라 그래요. 요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이제 감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감기가 걸리면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뭐 편도나 인후가 붓고 아프고 해서 일반적인 감기 증상들은 콧물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으슬으슬 춥다든지 이런 몸살을 동반을 하기도 하고 열이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됩니다.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후두나 인두 쪽, 편도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뭘 삼키려고 하면 되게 따갑고 아픈 이런 느낌들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후두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목이 쉬거나 혹은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런 증상들도 생길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잘 쉬어주고 내가 요새 많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좀 좋은 음식들 잘 드시면서 일찍 자고 하면서 체력을 회복을 하면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대부분 이제 그런 질환인데 침 치료를 받으면 목이 불편한 느낌들이 바로바로 좋아지기도 하니까 많이 불편하다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그렇게 침 치료도 같이 받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주로 목이 뭔가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가슴이 타는 것 같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위장 안에 있는 위액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느슨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음식물하고 섞인 위액이 자꾸 식도로 넘어오는 그런 질환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호소들은 이 가슴 명치 끝이 좀 타는 것처럼 아프다든지 누워 있으면은 가슴이 좀 화끈거린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인두나 식도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목이 뭔가 걸려있는 것 같고 목이 칼칼한 이런 느낌들이 느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계속 기침을 하는데 기침약을 먹어도 안 됐더니 위장약을 먹었더니 나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도가 후두를 자극을 하게 되면 또 오래된 만성 기침을 유발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보통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뭐 오페산이라든지 이런 처방들을 통해서 쉽게 회복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위장병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성인병으로 좀 분류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위장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또 빈속에 너무 자극적인 뭐 독한 술이라든지 아니면 빈속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위하수인데요. 우리 한의학의 매핵기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마치 매실 씨앗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뜻인데요. 매핵기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방금 설명드린 역류성 식도염도 있지만 위하수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체형이 보면은요 이렇게 홀쭉한 사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몸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갈비뼈 각도를 보면은 이 각도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갈비뼈 각도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좁아져 있는 분들은 쉽게 살이 찌지가 않아요. 왜? 배꼽랑이 작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되게 여기가 그득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들을 잘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배꼽랑이 좀 큰 분들은 웬만큼 과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소화 안 되거나 부대끼는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다. 위하수는 요 갈비뼈 각도가 좀 좁아져 있는 분들한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해서 위장의 움직임이 멈추거나 아니면 좀 과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위장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겠죠. 해서 위장이 처지게 되면 식도를 좀 잡아 당기는 느낌이 여기에 뭔가 좀 걸려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하수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장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목구멍이 불편할 때 물구나무 서기를 해봤더니 그 느낌이 바로 사라지네 라고 하면은 위장이 좀 이렇게 처져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침 치료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험을 해봤는데 족삼리라는 혈에다가 침을 딱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위장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침을 딱 꽂자마자 위장이 바로 이렇게 쭉 올라붙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침 치료에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그렇게 침을 맞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로는 호비루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코가 이렇게 구멍이 위로 뚫려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구개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뒤로 타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하루에 여러분들 콧물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자, 아시는 분? 자, 대충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하루에 우리가 소변을 만들어내는 양이 보통 한 2리터 정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비워내고 하죠. 자, 근데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콧물의 양은요, 그 절반 정도, 1리터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상상은 해보셨어요? 내 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코에서 계속 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너무 건조한 공기가 적당히 습도를 머금고 폐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폐는요, 건조해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습도가 좀 유지가 될 때 폐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코가 자연적인 그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리터나 콧물을 만들어내는데도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감기가 걸리거나 비염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은 콧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원인 때문에 콧물이 너무 과량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기화되지 않고 이제 목 뒤로 자꾸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목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들이 자꾸 느껴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뱉으면 또 뱉어지겠죠, 가래가.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잘 뱉어지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코 질환들이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먹으면은 잠깐 좋아지고 하는데 또 다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한의원에서 치료가 조금 더 이비인후과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코입니다. 왜냐면은 한의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 폐의 기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나면,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과다하게 콧물을 분비하는 것도 근본부터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드문 질환이에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나는 되게 아픈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간단한 특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설골증후군입니다. 설골이 붙어있는 요 경상설골인대 쪽에 설골 쪽으로 좀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에요. 일단은 설골이라는 거는 혀 뿌리에 있고요. 이게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이 설골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게 하기도 했다가 낮게 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하고, 침을 삼킬 때 이 설골이 기도를 막아주면서 이 침이나 음식물이 이렇게 기도를 잘못 넘어가는 거를 좀 예방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설골이 어디 있는지를 좀 잡아볼 텐데, 여러분들 목을 딱 젖혔을 때 제일 튀어나온 뼈 있죠? 요게 이제 갑상연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가장 튀어나온 뼈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위를 눌러보면 또 뼈가 딱딱한 게 만져질 거예요. 그거를 좌우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침을 한번 꿀떡 삼켜 보세요. 그러면은 요 설골이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 설골의 옆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거기가 되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골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침을 삼킬 때마다 뭐가 찌릿하고 따끔한 그런 통증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되게 깜짝 놀라요.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통증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는데 검사상에 또 잘 발견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통증의 특징은 삼킬 때 상당히 날카롭게 아픈데요. 이 통증이 약간 얼굴 쪽이나 가슴 쪽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들도 보이고, 거기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계속 답답하고 걸려있는 그런 느낌들도 좀 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찾아서 그 염증을 해결을 해주면 또 쉽게 치료가 되는데, 모르면 너무 오래 고생하고 알면 또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견갑설골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갑설골근이라는 근육이 과긴장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이에요. 이분들을 주로 진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 견갑설골근이 과긴장이 될 때 고개가 한번 이렇게 크게 휙
휘청하는 이런 외상을 입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제 교통사고죠. 갑자기 옆에서 차가 꽉 맞췄을 때 휘청하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격투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얼굴 한 대 딱 맞고는 고개가 확 꺾이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견갑설골근은 설골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구토를 심하게 하거나 기침을 많이 하거나 하고 나서 갑자기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뭔가를 삼키려고 할 때 이 통증이 좀 묵직하게 느껴져요. 혹은 이 설골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설골을 내려주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삼키기가 좀 어려운 연화곤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사례가 잘 걸린다든지 뭘 삼킬 때 삼키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골근은 고개를 회전을 시킬 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때 목 옆쪽이 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인신경염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구안화사라 그러고 벨마비라고 하는데 7번 뇌신경이 마비가 돼서 7번 뇌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설인신경도 똑같이 12쌍의 뇌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느끼는 통증 중에서 아마 3차 신경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차 신경통에 비해서는 설인신경통은 발생 빈도가 한 10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설인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목구멍 주변, 인두 주변의 감각을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설인신경이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은 되게 따끔따끔한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들을 느끼게 되는데 상당히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래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뭘 삼킬 때 아팠잖아요. 그런데 설인신경염은 가만히 있어도 찌릿찌릿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통증 느낌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설인신경이 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리셉터를 또 같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설인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박동수가 많이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혈액 공급이 원활치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모자라면서 이렇게 좀 실신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약 중에서 뭐 마왕부자 세신탕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써주게 되면은 이런 신경염들도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죠. 해서 오늘은 목구멍이 아플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질환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감기, 그 다음에 뭐 염성식도염이나 이런 흔한 질환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목구멍의 통증으로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 검사를 해봐도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희귀 질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포인트로 감별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